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을 넘어 중반을 바라보는 남자입니다. 친구들은 저를 두툼한 노인이라 부르며 놀리곤 한답니다. 혼자 살거든요. 그런 제가 부럽다며 일부러 더 그러는 거지요. 지들은 가정의 기둥이니 간혹 술자리를 가져도 10시 무렵이면 안절부절 못하지만 저야 어디 그렇습니까? 12시건 새벽 1시건 절 찾는 이가 없으니 마음이 편하죠. 결혼한 남자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시간 됐으니 그만 접고 일어나라고 재촉하는 아내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술자리를 접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두려움을 느낄 일이 없으니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부러워할 일일까요? 그렇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부러운 거란 걸 왜 모른답니까? 원래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지요. 자기가 가진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정작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는 게 인간이더군요. 제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 제게도 그래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소중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게 되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몰라줬답니다. 그뿐이면 다행이었을 겁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저를 속이고 이용하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혼자서 쓸쓸히 늙어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한 번은 용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정말 제가 아내라는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있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이야 세상 불쌍한 처지가 되긴 했지만 제 어린 시절은 참 다복했습니다. 다른 집 부모님들처럼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고 동네방네 칭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저를 충분히 자랑스러워해 주셨거든요. 당신 바빠? 안 바쁘면 당신 아들 성적표 구경하라고 깜짝 놀랄걸. 엄마가 내민 성적표를 본 아버지가 그저 놀라워하시대요. 우리 손자 생기면 보여주게 해. 차라리 야단을 치는 게 낫겠다. 미안해. 근데 이게 다 엄마랑 아버지 책임인 거 알지? 누가 날 이렇게 낳아 놓으래. 멋지다, 우리 아들. 세상에 어떤 자식이 빵점을 받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우리 자식 하나는 잘 봤어. 그치? 제가 지지리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안 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단 진짜 공부 머리가 하나도 없었다고 해야 하겠네요. 특히 어려웠던 게 영어였습니다. 단어를 외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문법 같은 건 당최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도 수학은 좀 나았습니다. 어쨌든 빵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정도만 말해도 아실 겁니다. 제가 저희 반 꼴찌를 다투는 놈이었다는 걸요. 아마 다른 집 부모였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쩌면 호적을 파내겠다고 하셨을지도요. 근데 부모님은 안 그러셨답니다. 공부 못하는 아들이 자랑스럽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나무라시지도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저를 더 북돋아 주셨답니다. 공부 머리도 타고나야 하는 거지. 아이, 공부가 다인 것도 아니고 사람은 다 타고난 재능이 다른 법이요. 아이, 그래서 국민교육헌장에도 나오잖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고. 너한테도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러니 그걸 잘 살리면 돼. 알았지?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그게 사실이었지요. 제 소질은 장사였거든요.
성적이 바닥을 기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전문대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학교를 다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기 바빴으니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고만고만한 성적을 가진 애들이 모인 전문대에서도 제 학점은 역시나 바닥이었어요. 그래도 마냥 놀고 먹기만 한 건 아니었답니다. 때론 마음 맞는 놈끼리 뭉치기도 하고 또 때론 혼자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방학이면 강릉 경포대나 부산 해운대를 찾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기도 했고 겨울엔 길거리에서 노점을 펼쳐서 이것저것 팔기도 했습니다. 제일 자랑 같지만 그래서 등록금은 거의 충당할 수 있었어요. 공부를 못한다고 결코 인생의 실패자가 된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였지요. 당연히 인간관계도 좋았습니다. 친구도 많았고요. 단지 그 친구 대부분이 남자라는 게 문제였지만요. 저도 남자니 여자를 싫어할 리가 없었지만 이상하게 여자들이랑 있으면 좀 불편해졌을까요? 고등학교 친구나 대학 친구를 다 합쳐봐도 여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답니다. 다들 친했지만 그중 가장 친했던 놈이 영재란 놈이었어요. 저랑 참 닮아있던 놈이었어요. 공부를 못하거나 그러면서도 생전 기죽지 않는 성향까지도요. 도전 정신이 유별났던 것도 그랬습니다. 대학에 가서 만난 친구였지만 정말 평생 벗 삼을 놈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놈도 저와 별다르지 않았죠. 그러니 그런 말까지 한 거겠죠. 내가 어쩌다 너 같은 놈을 만나서 이 고생인지 모르겠다. 우리 모친이 친구 잘 사귀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내가 우리 모친 말을 거역한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하지 않냐? 이 새끼 봐라. 야, 누가 할 말인데. 내가 너 때문에 공부를 못해. 야, 아무리 그래도 기말고사가 내일 모레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대낮부터 술 마시자는 놈을 친구라고 불러도 좋을지 모르겠다. 내가 먹고 싶어서 마시자는 거겠냐. 다 널 위해서 하는 거다. 아이, 생각해봐라. 네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나올 것 같냐. 어차피 해봐도 안 될 게 뻔하니까. 아이, 괜히 하고 성적 안 나오면 내가 비관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술 먹자고 한 거다. 아이, 핑계라도 생기잖아. 술 먹느라 공부 못해서 이 성적 나온 거라고.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일이라고. 네가 진짜 친구 하나는 기똥차게 둔 거지. 난 복이 없어서 친구를 못 사귄 거고 너랑 술 먹어주느라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안 나오게 됐잖냐. 누가 들으면 넌 공부 잘하는 줄 알겠다. 너 지난 학기에 학사경고 먹은 걸로 아는데. 아, 그랬었나. 맞다. 우리 과에 너랑 나랑 둘이지. 젠장. 야, 그냥 술이나 먹자. 그럴까. 야, 이럴 때 보면 우리가 생각이 잘 맞아. 친구가 딱이야. 친구 소리 그만해라. 아, 왜? 내가 네 친구인데. 그럼 친구가 아니면 뭐냐? 네가 형제냐? 차라리 그게 낫겠다. 친구하긴 너무 자존심 상하니 차라리 형제를 해라. 아우, 그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너무 불쌍해지지 않냐? 나 같은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면 좀 그렇잖냐. 형제도 못 되면 야, 그냥 매제 같은 건 어떠냐? 너 내 동생 사진 봤지? 너한테는 진짜 아까운 애지만 내가 인간 하나 구한다 치고 소개해 줄게. 됐거든. 내가 왜 내 매제로 돌아가. 매형이라면 그래도 생각해 보겠지만 농담처럼 나온 말이었지만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대요. 저런 놈이 제 처남이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저 진짜 그놈이 그리 진지하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답니다. 어쨌거나 진짜 좋은 놈이었어요. 간신히 대학을 졸업하고 영재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듣기로는 영재 아버님 지인이 하는 회사였다더라고요. 그러니 취직이 가능했던 거였지요. 그놈 성적에 제대로 된 회사를 간다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전 취직을 애초에 포기하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수업을 포기하고 장사를 하며 번 돈에다 부모님의 지원을 더해 완구 상점을 차렸답니다. 생뚱맞은 선택일 수도 있었지만 그간 제가 장사를 하며 느낀 게 있어서였답니다. 다른 곳에는 지갑을 쉽게 안 열던 사람들도 자식 일이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쓰는 걸 본디었으니까요. 초반에는 꽤 고전을 했어요. 제대로 된 거래처도 없었고 사람들 사이 소문도 없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주저앉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공부머리가 없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아이디어도 준비하고 길거리에 나가 전단도 뿌리면서 가게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답니다. 조금씩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주기 시작하셨어요. 모든 게 처음이 어렵지. 일단 한번 시동이 걸리면 탄력을 받는 게 장사랍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날 무렵엔 소매와 도매를 겸할 정도에 이르렀답니다. 대체로 도매면 도매, 소매면 소매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하나만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그러자면 제 몸이 많이 고달플 수밖에 없었답니다. 도매와 소매의 영업시간이 조금은 달랐으니까요. 아무래도 낮 시간에는 도매상이라기보다는 소매 쪽으로 치중을 해야 했고 늦은 저녁이나 새벽 시간엔 도매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했어요. 정신없이 일하던 시절이었어요.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졌고요. 당시 회사에 취직한 친구들이 대리나 과장이니 하며 도토리 키 재기를 하던 30대 초중반 시절 제가 벌어들이는 돈이 친구들보다 적게는 3~5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였답니다. 예전에 저라면 지갑이 두둑하니 친구들 불러놓고 술도 사고 그랬겠지만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었지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였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 주어지는 잠깐의 휴식 시간엔 집에 가서 잠자기 바빴거든요. 제가 아무리 친구를 좋아한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친구들을 만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전 돈을 얻는 대신에 친구들을 잃어야 했답니다. 세상사가 그런 거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영재 놈이 남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재는 처음 회사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몇 달 안 돼서 쫓겨나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 버텼답니다. 저희 부친 말대로 저마다의 소질이 따로 있었다는 뜻이었겠죠. 예전엔 어설프게 보이던 놈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더군요. 그러더니 결국은 독립을 선택해 회사를 차리기까지 했답니다. 인테리어 설비 같은 걸 하는 회사였어요. 영재 놈이 역시 저처럼 한번 하면 영혼을 갈아 넣는 타입이라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답니다. 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성격 탓도 있겠지만 영재 놈에겐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으니 더 열심히 해야만 했어요. 30을 훌쩍 넘겨서도 여전히 혼자였던 저와는 달리 영재 놈은 28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장가를 갔답니다. 그리고 애를 둘이나 낳았고요. 그러니 더 죽자 살자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사 설렁설렁 사는 것처럼 보이던 놈이었지만 그래도 책임감이 없는 놈이 아니었으니 그러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도 인간이라는 게 기계일 수는 없겠지요. 그러다 벽에 부딪히고만 모양이더군요. 나 미국 간다. 미국? 출장이라도 가냐? 좋겠다. 출장은 무슨? 우리 같은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미국까지 출장 갈 일이 뭐가 있다고. 출장도 아닌데 미국은 왜 관광 가는군요. 돈 좀 벌었다더니 벌써부터 돈 쓸 궁리나 하고 잘한다. 그랬으면 좋겠다. 아예 가는 거야. 아예 가다니. 너 설마 이민 간다는 거야? 아, 많이 고민했는데 이렇게는 못 살겠더라. 애도 좋고 돈도 좋지만 매일 일만 하고 사니 내가 지쳐서 못 버티겠어. 요새 애들 영어 때문에 유학도 보내잖냐.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다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야, 그게 말이 돼? 겨우 영어 하나 가르치겠다고 이민을 간다는 게. 나 봐라. 영어 한마디 못해도 잘 먹고 잘 살잖아. 자랑이다. 영어 빵점. 야, 꼭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서. 눈 뜨면 일하러 나갔다. 퇴근하면 잠자기 급급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다. 말로는 애들 위해서라고 하는데 정작 애들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크는 게 정말로 애들을 위한 건가도 싶고 세상이 안 힘든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따지면 난 아니. 넌 아직도 혼자 잤냐. 100만 원만 벌어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놈이 뭐 그리 열심히 일해. 난 너처럼 못한다. 진짜 결심 굳힌 거야? 그래, 일단은 가보려고. 가서 안 되겠다 싶으면 돌아오지 뭐. 너도 이제 좀 사람같이 살아.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다 보면 이 형 마음을 조금은 알지 않을까. 결혼? 안 그래도 요새 우리 놓친애들 장난 아니야. 평생 잔소리 한마디 없던 분들이 요즘은 눈만 뜨면 결혼 타령이다. 당연하지. 너 조만간 40 된다. 그땐 힘없어 애도 못 만들걸.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40대 이러면 까마득하구먼. 암튼 내 나이가 안 늦은 건 아니잖아. 맨날 가게에만 붙어 있으니 여자를 만날 수도 없을 텐데. 진짜 너 형 밑으로 안 들어올래? 까분다. 내 밑으로 왜 돌아가. 나도 사장인데. 일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옛날에 말한 거 우리 동생 만나보라고. 결혼하면 더 좋고 그럼 네가 내 밑이 되는 거잖냐. 진짜 말이 되는 소리라야 들어주지. 그렇게 농담처럼 주고받은 말이 진짜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민 준비를 하면서도 가끔씩 가게로 찾아온 영재가 어느 날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저희 가게로 왔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세요? 우리 몇 년 만이지? 몇 년은 내 결혼식 날 보고 처음이니 벌써 6년인가 7년인가. 아이, 그래도 기억하네. 당연하지. 얼굴을 직접 본 건 2번이지만 네가 사진 보여준 게 몇 번인데. 오빠, 내 사진 한성 오빠한테 보여줬어? 아이, 뭐 보여줬다기보다는 에이, 뭐 아무튼 그렇게 됐어. 저게 하도 내 말을 안 들어서 사진 보여주면 들을 것 같다 싶어서. 아이, 걱정 마. 내 주민등록증 사진은 안 보여줬으니까. 야, 죄송해요. 오빠도. 진짜. 너희들은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투덜거려. 아이, 어서 들어와. 그렇게 오랜만에 영재 여동생을 보았답니다.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땐 어릴 때여서 그런 건지도 모르죠. 영애, 너 많이 예뻐졌다. 역시 여자는 나이가 좀 들어야 예뻐지나 보다. 나이? 설마 나이 때문일까? 아니, 그것보다는 화장이 아닐까. 오빠, 진짜 계속 그럴 거면 나 간다. 알았어. 쏘리. 그렇게 영재랑 영애와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습니다. 영재, 놈이 곧 미국으로 간다는 생각이 많이 심란했는데 그래도 예전처럼 웃고 떠드니 그런 감정도 많이 줄더군요. 하긴 영재 말대로 미국이 못 갈 것도 아니고 영영 못 만날 것도 아니니 너무 유난을 떨 이유는 없었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힘든 일이 생길 때 술 한잔 하자고 말할 수 있는 놈이 사라지는 거였으니
마음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었어요. 그 자리를 영애가 메워주었답니다. 영재가 미국으로 떠나고 나서 영애랑 만남을 가졌어요. 영재 동생답지 않게 조용조용한 성격이 저랑 잘 맞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야 오빠를 오랜만에 보니까 그런 거지. 원래 여자는 다 내숭덩어리인 걸 몰랐어. 하긴 오빠는 여자를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으니 잘 모르겠다. 누가 그래? 아이, 또 영, 그랬지. 꼭 말해줘야 하나. 척 보면 아는 거지. 진짜 오빠는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야? 없긴 왜 없어. 아니, 근데 일하다 보니 기회가 없었던 거지. 그렇구나. 영재 오빠 말로는 오빠 알부자라면서. 알부자까지야. 그래도 없는 건 아니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그래. 들어온 돈이 통장에 고스란히 쌓이기만 하니 자연히 그리 되더라. 뭐, 그게 그거지. 오빠랑 결혼할 여자는 땡 잡는 거네. 이럴 때 보면 진짜 영재 동생 맞구먼. 그리 말하는 게 고상한지. 아이, 그 말은 진짜 기분 나쁘네. 취소해. 내가 어딜 봐서 성영재랑. 알았어. 그래 취소한다. 취소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로 영애는 영재 동생이 맞았답니다. 제가 영재를 만날 때면 언제나 즐거웠거든요. 영애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둘이 닮았다고 하는 거였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만나 웃고 떠들다 보니 조금씩 영애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정확히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보다 보면 생각이 나고 보고 싶어지고 그러는 건 확실했어요. 아마 그게 사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이 별건가요? 누군가가 문득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러면 그런 게 사랑 아닐까요? 근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답니다. 가끔씩 저와 만나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주고 하던 영애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이 뚝 끊어졌답니다. 그리고 나니 제가 영애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화번호조차 몰랐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만날 때는 항상 영애가 저희 가게로 찾아왔을 때였어요. 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언제나처럼 영애가 절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언젠가 오겠지 하며 기다리기엔 제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영재한테 전화를 한 거였답니다. 가끔씩 미국으로 전화를 하고 그랬거든요. 하이, 박 사장. 어쩐 일이야? 국제 전화비 아깝다더니. 아까워도 어째 네가 전화를 안 하니. 나라도 해야지. 이제 미국 생활 조금 할 만해? 아니, 아직도 세탁소 다녀. 아, 일 다 배우고 나면 내가 차릴까 생각 중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더 배워야 할 것 같다. 영어도 더 배워야 하고 한국말도 못하는 놈이 영어를 한다고. 참나. 근데 영재야, 혹시 동생에게 무슨 일 있냐? 요새 통 안 보여서. 제가 영애 이야기를 물으니 영재가 잠시 말을 멈추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했어요. 동생은 그냥 뭐 새로운 일 한다고 바쁜가 보지. 나도 잘 몰라. 아이, 그건 그렇고 너 가게는 여전히 잘 되냐? 영재가 급히 말을 돌리는 통에 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긴 아무 사이도 아닌데 제가 영애 소식을 묻는 것도 좀 그랬어요.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나니 즉 통고 이사로군이 괜히 제가 바보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영애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저 혼자 헛물을 삼킨 것처럼 생각됐으니까요. 그게 사실이었을 겁니다. 영애가 조금이라도 저한테 마음이 있었다면 1년이 넘도록 연락 한 번 없을 리가 없었죠. 제가 하도 결혼에 대한 잔소리를 듣다 보니 그냥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영애를 잊어갈 무렵이었어요.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가게에 있던 지훈이었어요. 제가
혼자 가게를 꾸려나가는 게 힘에 부치면서 구한 직원이었습니다. 참 성실한 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장하라고 그랬답니다. 뭐 밑으로 직원이 하나 더 있었으니 실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지요. 전 사장, 지훈이는 실장, 이렇게 말입니다. 무슨 일이야? 아이, 좀, 형님 가게 좀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 누군데? 거래건이면 네가 처리해. 아이, 그러라고 실장 시켜준 거잖냐. 아이, 그런 거면 내가 했지요. 손님이 아니고 형 아는 분이시래요. 나 아는 사람? 누구지? 아유, 혹시 이름 말해줬니? 잠시만요. 예, 영애라고 하는데요. 누구? 아, 영애. 전화 좀 바꿔봐. 정말 영애였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근데 전화기를 타고 오는 목소리가 너무 가늘었답니다. 제가 아는 영애는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서둘러 가게로 갔습니다. 정말 영애가 맞았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한결 수척해진 모습이었답니다. 일단은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지훈이가 계속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는 게 영애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은 그냥 오빠 보러 온 거야. 오빠 보면 힘이 날 것 같아서. 너 혹시 아니다. 아무튼 이제 괜찮은 거야? 지난번 통화할 때 영재가 그랬습니다. 영애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바쁠 거라고. 그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축 처져 있는 걸 보면 그 일이 잘 안 됐다는 뜻이었을 테고요. 저도 장사 생활이 10년쯤 되다 보니 웬만한 점쟁이 정도로 사람을 볼 수 있었답니다. 응, 괜찮아. 그러니까 오빠 보러 왔지. 오빠, 오늘 시간 괜찮아? 괜찮아. 뭐, 가게야 지훈이가 있으니. 아, 아까 본 그 친구가 지훈이냐? 다행이네. 나 술 한 잔만 사주라. 이유를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술 사달라고 말하는 일은 내가 힘드니 위로해 달라는 뜻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술을 마셨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인데다 영애와 함께한 이유로 둘 다 엄청 마셨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깨질 것 같은 머리를 감싸쥐며 눈을 떴을 때 제가 있는 곳이 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끔 그런 적이 있으니 그거야 별게 아니었지만 정작 저를 기겁하게 만든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 옆에 영애가 누워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진짜 창피한 말이지만 영애와 제가 옷을 다 벗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비로소 지난밤의 기억들 몇몇이 살아나대요. 저희 둘 술을 진탕 먹고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에 영애가 사라진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미 두 사람은 다 만취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한 거죠. 말짱한 정신이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너 사라지고 말이야. 솔직히 막 보고 싶더라. 그래서 영재한테 전화도 했어. 영애 어디냐고 그랬어. 뭐야, 설마 오빠 나 좋아해? 그런 말을 했어야지. 바보같이. 말하려고 했는데 영애가 사라졌잖아. 뭐야, 나 뭐 심심풀이 땅콩이냐. 심심풀이 땅콩은 아니고 오징어 땅콩 정도 아니냐. 쪽팔려. 나 혼자 쇼를 했네. 젠장. 그건 아니야. 오빠 좋은 사람이야. 영재 오빠도 맨날 그 말하고. 영재 아니, 내가 궁금한 건 내 마음이야. 넌 어떤데? 나, 글쎄, 좋은 사람이지. 좋은 사람 맞네. 맞아, 그것뿐이니. 난 아닌데, 오빤. 뭔데? 난 이런 거. 영애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무슨 짓인가를 했어요. 그러다 결국 모텔까지 온 거였고요. 맙소사, 아무리 술에 취했다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영애를 볼 자신이 없었답니다. 도망쳐야 하나 망설이는 그때
영애가 일어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 서로에게 한 일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애는 술이 취해 그런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저한테는 실수가 아니었어요. 물론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움직인 것 같지만 영애를 다시 본 순간 분명히 제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오랜 이야기 끝에 저희는 서로를 알아가 보기로 이야기를 마쳤답니다. 사실 저희는 좀 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두질 않더군요. 다 영재 때문입니다. 제가 영재한테는 저희가 사귀기로 한 걸 말했거든요. 영재는 알아야 했지요.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영애 오빠였으니까요. 그래도 당분간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이 입산 놈이 동네방네 소문을 했지 뭡니까? 자연스레 영애 집과 저희 집에서 다 알게 됐답니다. 그래도 조금은 더 시간을 가지고 싶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영애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날 밤의 일이 불러온 결과였답니다. 부랴부랴 결혼 준비를 하고 영애 배가 조금 나온 5개월 무렵 결혼을 하고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어도 그렇게 정신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무 빠르게 모든 일이 진행되었어요. 남들처럼 알콩달콩 연애의 참맛도 못 느끼고 쫓기듯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친구들보다는 늦은 출발이었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책임이라는 걸 느끼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때문이었죠. 근데 영애는 그래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사보다는 부모님의 뜻이 더 반영되었다고 생각한 때문이었을까요? 영애는 새 신부치고는 너무 가라앉아 있었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했죠. 영애가 하자는 일이면 모두 다 해주고 싶었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못할 것이 없었으니까요. 영애가 웃을 수 있다면 뭔들 못할까 싶었어요. 게다가 저희 아들인 희재가 태어나기까지 했는걸요. 제 아들을 낳아준 사람인데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 제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영애는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 좀처럼 웃지 않는 여자가 되어버렸답니다. 병원에도 다니고 산후 우울증에 좋다는 약도 먹고 해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때만큼 힘든 적이 또 없었어요. 그럴수록 더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안 하면 안 했지, 뭔가를 시작하면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영애의 우울증이 상당 부분 치료됐다고 생각할 즈음이었어요. 물론 그건 온전히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였답니다. 안 그랬다면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었겠죠. 나 할 말 있어. 뭔데? 나 미국 가고 싶어. 미국? 왜? 여행 다녀오고 싶어? 그러자. 아니, 미국 아니라 남극이라도 못 갈까? 여행이 아니야. 거기서 당분간 살고 싶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넌 내 아내야. 우리 희재 엄마고. 그런 사람이 우리를 두고 미국으로 간다고? 미안. 나 혼자 간다는 건 아니야. 희재는 데리고 갈 거야. 당신도 가면 좋겠지만 가게 때문에 그러진 못하겠지. 왜 그러는 건데? 여기서 우리 희재 잘 키우고 살면 되잖아. 그러려고 했어. 나 정말 노력했어. 그런데 그게 안 돼.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날 욕하는 것 같고 난 그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나 잠도 잘 못 자. 알잖아. 그거야 우울증 때문이잖아. 의사도 말했잖아. 셰리야, 사람들이 너한테 아무 관심 없다고. 그냥 네가 그렇게 느껴버리는 거라잖아. 조금만 더 치료해보자. 미안. 나 진짜 더는 못 버텨. 미국 가면 우리말 안 들리잖아. 영어로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잘 못 알아들을 거고, 그럼 괜찮을 것 같아. 오빠, 진짜 미안한데, 그래줘. 우리 희재 영어도 배우게 될 거고, 난 언젠가 나아지겠지. 그럼 그때 돌아올게. 부탁이야, 오빠. 아내의 부탁이면 뭐라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아내 말대로 제가 미국에 같이 갈 수도 없으니 더 그랬죠. 제 청춘을 다 바친 가게를 놔두고 이민을 간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하려 했는데 한번 말을 꺼낸 아내는 물러날 생각이 없었답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부딪혔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되는 아내가 3살짜리 애를 데리고 미국으로 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내는 기러기 아빠들도 많은 세상이라며 저를 설득했지만 경우가 달랐어요. 애가 중학생 정도만 됐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희재는 겨우 4살이었습니다. 아직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것도 아니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해도 요지부동이었어요. 우리 둘 중 누구 하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마지막 선포를 하더군요. 나 진짜 미안한데, 말할 수 없이 미안한데, 내가 못 버티겠어. 오빠가 정 안 된다고 그러면 나 혼자서라도 갈 거야. 그게 이혼을 해야 하는 거라면 그렇게라도 할 거야. 그 말에 더 이상 제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까지 언급하는 아내에게 서운한 게 없을 수 없었지만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까지 다 할까 싶었거든요. 결국 제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부모님과 장인 장모까지도 놀라게 만들 일이었지만 아내는 어른들의 만류조차도 듣질 않았습니다. 어른들도 아내의 우울증에 대해 알고 있었으니 그 일을 우울증과 연관시키는 눈치였어요. 오죽하면 엄마조차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새 아기가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엄마 시절에야 우울증이니 뭐니 하는 걸 몰라서 힘들어도 참고 슬퍼도 참았지만 이젠 시절이 다르지 않니? 네가 서운하겠지. 우리도 서운해. 그런데 너는 오죽할까? 그래도 사람 사는 게 먼저 아니겠니? 새 아기 말대로 다 나으면 언제든 돌아올 거고. 그러니 윤호는 새 아기 말 들어주자꾸나. 그렇게 아내는 미국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내의 오빠이자 제 절친인 영재가 있는 동네로 거처를 정한 거였어요. 아내가 기댈 자리가 있다는 뜻이었죠. 더불어 저도 아내의 걱정을 덜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으니 안심이 된 거였고요. 그 과정에서 장인과 장모님이 참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자기 딸의 얼토당토하는 고집을 부리는 걸 고스란히 받아준 저와 제 부모님에게 몇 번이고 사과를 하셨답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장모님 말대로 한국에서 안 되는 거라면 미국에서 고치고 오면 되잖아요. 우리 희재 영어는 덤으로 얻게 되는 거고요. 아빠인 제가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아들이라도 영어를 잘해야죠. 내가 자네 볼 낯이 없어. 미안해. 그리고 고맙고. 수많은 파문을 불러 일으킨 아내의 미국행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밝은 목소리 한 번 내지 않던 아내가 미국으로 가면서부터는 예전에 제가 알던 그 모습으로 즉각 되돌아온 게 그 증거였죠. 비록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종종 전화 통화는 했어요. 요즘이야 국제 전화나 국내 전화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국제 전화비가 장난이 아니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내의 밝은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몇백 몇천이 무슨 걱정일까요? 오빠, 나 친구 생겼다. 우리 옆집에 사는 마가렛이란 아줌마인데 나보고 귀엽다고 난리야. 나보고 미성년자인데
애를 낳았다고 막 그러는 거 있지. 내 나이를 말해줬더니 정말이냐고 몇 번이고 물었어. 그랬어. 우리 마누라 대단한데 그거 영어로 말했을 거잖아. 어떻게 알아들어? 다 알아듣지 못하지. 그래도 대충은 알겠더라 나. 요샌 영어 공부 엄청 해. 하루 종일 TV 틀어놓고 영어 듣고. 그러니까 조금씩 들리더라.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게 아니야. 희재는 진짜 영어 알아듣는 것 같아. 에이, 그건 아니다. 이제 간지 4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영어를 알아들어. 나는 10년 가까이 배워도 아직도 영어로 하나도 이해 못하는데. 희재가 나 닮은 거지. 아빠 닮았으면 어쩔 뻔했어. 아내의 말에 약간의 과장이 섞이긴 했지만 정말 희재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영어를 습득했답니다. 원래 아기들이 그런데요. 언어에 대한 장벽이 성인과 달라서 금세 알아듣는다더라고요. 그걸 우리 아들이 보여준 거랍니다. 그것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아이가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아내가 희재의 빠른 영어 습득을 위해 가급적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기도 했고 무엇보다 한인 커뮤니티에 거의 녹아들지 않은 탓이었어요. 이해는 갑니다만 덕분에 제가 아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답니다. 처음 미국에 갔던 한 해는 1년에 한 번 정도 귀국을 했답니다. 비자 문제나 그 밖의 다른 일정들 때문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내도 좋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희재를 보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이 한국말을 거의 못했답니다. 아내의 교육관 때문이었죠. 제가 제 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통역이 필요한 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괜찮았어요. 영어라면 듣기 무섭게 머리가 얼어붙는 아빠와는 달리 마치 미국 영화에 나오는 아이처럼 영어를 하는 아이를 보는 마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아이를 볼 수 있었으니 제가 미국에 가질 않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아내가 한 말도 있었죠. 자기가 낳기만 하면 귀국할 거라던 그 말입니다. 그 문제로 몇 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아내는 미국이 좋다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어느 정도 미국 사회에 정착할 때까지는 머물렀으면 안 되냐더군요. 그만큼 아내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져 있었답니다.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을 만큼 모든 면에서 편리한 사회가 됐지만 2000년대 초반엔 안 그랬잖습니까? 게다가 미국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발달한 국가였으니 저희와 많은 부분에서 격차가 벌어졌던 때였죠. 그런 곳에서 살다 한국에 오니 불편한 것, 투성이라고 말하던 아내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아내는 대신 미국에 완전히 눌러 살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랑 상의도 없이 이사를 갔던 거겠죠. 저희 아내와 아들이 처음 간 곳이 플로리다 근처였어요. 영재가 사는 동네에서 차로 10분여 정도 떨어진 마을이었답니다. 아무리 한국이 싫어 떠났다 해도 태생이 한국인인 아내가 미국이란 타지에서 쉽게 적응하는 것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사는 곳 근처에 털을 내린 거였지요. 위급한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였답니다. 그래서 종종 영재네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일조차도 뜸해졌다고 하대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때문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남편인 나도 모르게 이사를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제가 아내에게 국제 택배를 보낸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번 귀국 때 희재가 좋아하던 과자나 아내가 평소 즐겨 먹던 식자재를 바리바리 싸서 보냈는데 그게 반송되어 돌아왔답니다.
주소지가 잘못됐다면서요. 바로 전화를 걸었죠. 아직 진정한 가족애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어린 시절 무력했던 저는 보호만 받으며 자랐고 어머니의 삶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란 본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믿었죠. 오직 자식들만 바라보며 지내야 하고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맡은 역할을 해내야 하는 분이라고요.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어머니는 자신의 꿈을 좇으려 애쓰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룰 수 없는 바람이었을지 몰라도 어머니는 조금씩 소망을 모으고 그리며 언젠가 현실이 될 날을 마음에 간직하셨을 겁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의 소망을 실현하는 일에 힘을 보태려 합니다. 때가 너무 지나기 전에요. 철없고 제멋대로인 결정이라 해도 지금부터라도 어머니 편이 되어 당신의 인생을 사시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돌봄만 받던 아이들이 이제는 믿음직하게 어머니 곁을 지킨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에 바치며 지내온 시집온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엄마의 손은 평생 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가장 편안하게 생각되는 공간은 주방이었고 엄마의 손에는 고무장갑이, 허리춤에는 항상 앞치마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위로 고모들과 막내였던 아버지를 만나 엄마는 저희 집의 유일한 며느리이자 유일한 일꾼이었습니다. 항상 할머니는 엄마에게 그러셨어요. 힘이 장사라고요. 그 옆에서 고모들도 할머니의 말에 동조를 하는지 일하는 엄마를 지켜보며 정말 일 잘한다는 칭찬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옳게 일 정말 잘한다. 천하장사가 따로 없어. 집안 자체가 힘이 센가 봐. 일당백이라는 말은 옳게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 어쩜 저렇게 꾸준히도 쉬고 지치지도 않지. 하여튼 우리 동생이 보는 눈은 있다니까. 완전 황소야, 황소. 할머니 집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소소하게 밭을 일구는 정도였는데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갔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동생과 저는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기 바빴고 엄마는 손을 걷어붙이고 이상하게 생긴 다 뜯어져가는 모자를 쓴 채 밭에 쪼그려 앉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모들은 그늘막에서 할머니와 수다를 떨고 있었고요. 엄마는 정신없이 바쁜 반면에 고모들과 할머니는 여유로웠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동생의 눈에 확실하게 들어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된 건 중학생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도 저희는 그게 당연한 것인 줄로만 알았죠. 한참 예민해지기 시작했던 저는 엄마는 일하고 고모들은 배짱이처럼 놀고 있는 모습들이 꼴사나워 한마디씩 꼭 하고 넘어가는 조카가 되었습니다. 고모들은 저를 참 예뻐했는데 엄마 편을 들고 자기네들에게는 한마디씩 하는 제게 배신감이 든다고까지 하더군요. 그날도 역시나 엄마는 밖에서 일하고 안에 들어와서도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말이죠. 가쁜 숨을 쉬어가며 땀을 닦는 엄마의 모습을 본 그 순간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식구들 모두 다 들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왜 엄마만 이래? 고모들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왜 엄마만 종일 일하냐고. 아, 정말 짜증나. 얼른 나와. 차라리 내가 할 테니까 엄마도 좀 쉬어. 할머니 집에만 오면 엄마가 너무 혹사당하는 것 같아. 고모들은 손 없어요? 왜 맨날 고모들은 놀기만 하고 우리 엄마만 시키는데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자 엄마는 당황을 했고 제게 조용히 하라고 하더군요. 고모들과 할머니 눈치를 보면서 말이죠. 저는 그게 더 기분이 나빴고 화가 났습니다. 고모들도 저의 말을 듣고는 그렇게 예뻐했는데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이라고 예뻐할 필요가 없었다며 저를 나무라더군요. 그러면서 너도 시집 가보라고, 우리도 시댁에서는 너네 엄마와 똑같은 입장이라고, 친정에 와서 쉬는 걸 가지고 심사 뒤틀리게 말을 하는 제가 잘못된 거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튼 그 일로 저 때문에 엄마는 고모들 눈치를 더 봐야만 했습니다. 엄마한테 더 못되게 구는 것 같았고 더 부려먹는 것 같았어요. 고모들이 엄마를 그렇게 대할수록, 할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엄마에게 일을 시킬수록, 아버지가 고생하고 있는 엄마를 그냥 쳐다보며 방관할수록 저는 그들에게 미움을 쌓아갔고 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되바라졌다고, 싸가지가 없다고 욕을 해도 저는 엄마의 방패막이 되어 주었고 엄마의 입장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모든 일에 맞는 이유였습니다. 큰고모가 허리 수술을 해서 간병을 해야 할 때도 엄마가 나서야 했고, 오빠나 고모부 밥도 엄마의 몫이었지요.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잘 나간다고 하면서 간병에 쓰고 도시락 쓰는 돈은 그렇게 아까운지 엄마만 죽어라고 부려먹더군요. 가만 있는 아버지는 이야기가 통하질 않았고 점점 아버지와 친척들에게는 반감만 쌓여갔습니다. 또한 고모들은 엄마에게 늘 섭섭하다 했어요. 마음 쓰는 게 그 정도밖에 되질 않냐고요. 엄마가 제대로 중간 관리를 못해서 아버지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라고 말을 했지요. 한 번은 아버지와 고모부 사이에 작은 문제거리가 생겼는데 결국엔 그 사달도 엄마 때문에 비롯된 거라고 하며 엄마를 비난하더군요. 문제가 일어나면 가장 만만한 엄마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 확연하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미안하다고 생각이 짧았다고 했고 억울한 일이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만 조용히 넘어가면 일이 더 커지지 않으니 그리한 것이죠. 그런 엄마를 보면 답답했고 화가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척들에게 더 못되게 굴 수밖에 없었죠. 그로 인해 친척들 사이에서 저라는 사람은 엄마만 챙기는 기세고 버릇없는 여자애라는 딱지가 붙고 말았지요. 친척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듣기 싫었던 엄마는 그냥 좀 넘어가자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괜히 친척들하고 벽을 쌓아둘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엄마는 정말 괜찮다고 했습니다. 고모들이나 할머니가 엄마만 부려먹는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아무 말 못하는 엄마가 막 억울하게 사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엄마는 그냥 불편 없이 사는 것이 좋아서 지금의 삶을 선택한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너희들이 있잖아. 엄마 편을 들어주고 엄마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주는 그런 내 소중한 아이들. 엄마는 정말 그거면 돼. 그리고 이제는 예전 같지도 않아. 다들 늙어가니까, 그리고 한 세월 함께 했었으니까 그냥 엄마가 봤을 땐 다들 안쓰럽고 미운 정도 들었고, 그러니까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 그러다가 너 성격 다 버리겠다. 그렇게 엄마는 낮은 자세의 삶을 스스로 선택했고 그 삶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다들 힘도 빠지고 함께 나이를 먹어가며 예전만큼 엄마를 부려먹진 않았지만 그 성격들, 습관들 어디 가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엄마라는 사람은 언제나 만만한 사람이었고 의논이 아니라 통보를 해도 내내 하는 사람이었으니 사용해 먹기 딱 좋았겠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할머니를 엄마가 모시고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만 했을 때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넘어지셔서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고관절이 골절되셨던 거였어요. 그 당시 할머니 연세가 거의 90을 바라보셨는데
의논 끝에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워낙에 기력이 좋아서 견디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수술은 잘 되었지만 할머니는 금세 깨어나지를 못하셨고 정신에 이상이 생기셨습니다. 의료 과실이라고 해야 할 수도 있지만 다들 연세가 있으시니까 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정정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내시는 할머니였는데 틀니 빠진 할머니 얼굴을 보았을 땐 저도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 엄마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괴롭히고 소처럼 일만 시켰었는데 엄마는 자기 엄마가 누워있는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울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정신을 차리게 하셨는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의논 끝에 요양원에 모셔야겠다고 하자 고모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무조건 집에서 모셔야 한다고 말이죠. 요즘 간병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아픈 노인들 전용으로 나오는 침대들도 있어. 엄마 요양원에 모시면 절대 오래 못 사셔.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 자체가 엄마 빨리 돌아가시라고 비는 거라고. 이거 지금 네 생각이야? 아니 뭐 이렇게 생각이 짧아? 왜 엄마가 귀찮다 이거야? 뭐가 문제라서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자고 하는 건데. 왜?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은 우리가 얼마든지 될 테니까. 엄마 간병은 옳게가 하도록 해. 엄마처럼 깔끔한 사람이 그 아픈 사람들 누워있는 곳에 더 계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희는 생각이 있는 애들이니 없는 애들이니? 나이를 먹고 자식들 결혼시켰어도 동생은 동생이구나.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에 요양원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엄마, 남의 손 싫어하는 거 알고 있잖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요양원이 훨씬 더 할머니를 관리를 잘 해줄 것이기에 그리 말했던 거였는데 고모들의 분노 게이지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는 고모들이 번갈아가며 소리 높여 비난을 하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할머니 간병하다 우리 엄마 남은 인생 종치겠구나 싶어 한마디 하려는 찰나 남동생이 끼어들어 고모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모들을 그렇게 할머니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깊은 거 보면 절대로 할머니 쉽게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지금 돈이 아까워서 요양원에 모시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시설로 모시면 그만큼 할머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손해는 아니니까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부모님 아들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머니가 편찮으신 건 저도 마음 아프지만 고모들도 할머니 자식이라 걱정이 큰 만큼 저도 저희 부모님 자식인지라 저희 부모님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요. 무작정 저희 어머니에게 할머니 간병을 하시라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 옛날 고모들한테 황소소리 듣던 그때 어머니가 아니시라고요. 그러니 만일 최고의 시설의 요양원도 못 믿어 오시면 고모들이 할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간병하세요. 사실 딸 손이 가장 편하고 마음을 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 상황하고 똑같다면 제 안사람에게 저희 어머니를 맡기는 것보단 누나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딸과 어머니 사이에는 애틋한 감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결국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셨고 그 일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일주일에 많게는 서너 번씩 할머니를 찾아뵙는 듯했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할머니 얼굴을 보고 오곤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말이죠. 할머니의 상황은 나아지진 않았지만 더 심하게 나빠지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건 다행이었죠.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내는 어느 날
남편과 집을 방문한 날, 우연히 엄마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분과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꽤 심각한 통화 내용 같았어요. 엄마의 인상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거든요. 중간중간 엄마의 탄식 소리가 들렸고 아이고 어쩌냐라는 소리만 반복될 뿐이었죠. 엄마의 통화가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 엄마 아무 일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기가 생겨서 엄마를 쫓아다니며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귀찮게 하니 결국 엄마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조금씩 돈을 모았었다고 합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시부모님 모시는 것도 다 끝나고 남편 뒷바라지도 종치면 우리끼리 꼭 해외여행을 하자고요. 행선지를 확실하게 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상상만으로도 행복하고 설레었다고 하더군요. 파리도 좋고 이탈리아도 좋고 그리스도 좋고 언젠가는 이루는 단서를 달며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그날을 항상 꿈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다 합니다. 나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셨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엔 아직 시부모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손주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전화 온 친구는 남편이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하네. 아휴, 그냥 꿈인 거지. 우리 처지에 무슨 해외여행이겠어. 꼭 이번 년 전엔 가자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여유로워지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터지는 게 아마 엄마 나이인가 봐. 이런저런 한탄한 거지. 뭐. 그런데 다들 이번에는 결심을 했나 봐. 지금 아니면 절대로 못 갈 것 같다고. 다들 시부모님이랑 남편이랑 자식들한테 독하게 선전포고를 했대. 그래서 난 어찌할 거냐고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래. 그래서 엄마는 어찌할 생각이냐 하니 뭘 어찌하냐고 오히려 제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못 가는 거지. 지금 할머니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냐고.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고 싶기는 한 거냐고. 만일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집에 계셨다면 갈 생각이었냐고 물으니 그것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돈 많고 호기를 부리는 사모님들이 아닌 평범하고 소박한 엄마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저는 갑자기 엄마가 불쌍해졌습니다. 이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직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당당하게 요구 못하는 그런 엄마의 삶 말이죠. 다른 엄마들은 홧김에 질러볼 용기라도 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포기를 하는 엄마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그 모임에 참여시키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선 엄마를 제외하고 남동생과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딱 열흘만 엄마에게 자유를 주자고요. 처음에 아버지는 엄마가 없으면 밥은 어떻게 하냐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이내 남동생의 한마디에 아버지는 수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솔직히 양심 좀 있어 보자고요. 그동안 엄마한테 엄마 자신만의 삶이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100일도 아니고 단지 열흘을 주는 건데 아버지, 지금 밥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처음 일탈의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아버지 밥 따위가 더 중요해요? 절대로 어머니한테 밥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젠 어머니 배려 좀 해주세요. 그러다가 아버지 나중에 후회하실 날 오실 수도 있어요. 아버지도 엄마의 여행을 응원하기로 했기에 저는 엄마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편안하게 외모도 늙고 힘도 많이 떨어졌지만 동창들끼리 그때로 돌아가 추억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머뭇거렸으나 식구들이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응원의 눈길을 보내니 정말 다녀와도 되는 거냐 하며
발그레진 얼굴로 묻더군요. 당연히 다녀와도 된다 했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보라고 아버지도 엄마에게 확실하게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곳에서 엄마의 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어이가 없어도 너무 어이가 없는 부분에서 엄마의 여행을 가로막았었는데 참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바로 걸림돌들은 저희 고모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되어서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가 있는 거냐 따져 묻더군요. 어머, 미쳤니? 지금 시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시면서 요양원에 누워 있는데 며느리가 돼서 지금 팔랑팔랑 여행을 가겠다고? 게다가 국내도 아니고 해외로? 참 세상 좋아졌다. 올케가 언제 이렇게 간이 부었대. 올케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며느리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면 우리 엄마 요양원에 가기만을 바랐던 거 아니니? 너 여행 가고 싶어서?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올케나 그걸 허락하는 저 머저리나 돼지네 엄마 여행 가라고 부추기는 딸년이나 다 미쳐 돌아가고 있구만. 안 돼. 절대 못 가. 지금 우리는 매일을 불안해하며 살고 있는데 여행을 간다고? 정말 너무 기가 막힌다. 어떻게 이렇게 막장같이 선을 넘니? 만약 올케 없는 사이에 우리 엄마 어떻게 되면 그때 올케 어떻게 할 거야? 올케가 책임질 거야? 저도 결혼을 하고 나니 미혼 때와는 확연히 삶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저의 삶이 그러하듯 엄마도 그리고 고모들의 삶도 비슷했겠죠. 가끔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시댁에 일이 있어서 혹은 아이에게 일이 생겨서 혹은 남편이 갑자기 일찍 들어와서 정해놓은 약속을 깨기 일쑤였고 지각을 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또한 만나도 어디 마음 편하게 수다를 떨 수가 있습니까? 5시에 만나면 꼭 2명 정도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 하며 먼저 일어나기 바빴죠. 아마 엄마가 동창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은 로망이었고 단순히 희망사항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애들도 다 컸을 것이고 부모님도 안 계실 것이고 평생 철들지 않을 남편도 그때쯤 되면 좀 알아먹겠지 하며 먼 미래를 상상하며 달콤한 계획을 하셨던 것이었겠죠.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꿈만 꾸어도 행복한 그런 희망사항들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딱했고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예기치 못한 일은 항상 생기는 법이고 엄마로 아내로 게다가 며느리로 살아야 하는 그녀들에게는 그에 따른 책무가 항상 지워지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러다가 시간은 흐르고 또 흘러서 거동이 불편한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때 불현듯 생각이 나겠지요. 가볼 걸 그랬다. 해볼 걸 그랬다. 저는 제 엄마가 그렇게 후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묵묵히 책임을 다해온 엄마였기에 이제는 그녀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도 아무 소리 마세요. 고모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참견이죠? 이건 지금 우리 가족들의 일이에요. 고모들 허락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얼마나 자주 가세요? 무슨 할머니가 오늘 내일 하신다는 거죠? 어제도 엄마랑 저는 할머니 보고 왔고 함께 노래까지 부르고 왔어요. 좀 할머니나 자주 찾아뵙고 그런 이야기나 하세요. 돈만 준다고 자식 노릇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할머니 자식도 아니고 할머니 친자식들은 다 옆에 있는데 무슨 상관이죠? 뭘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들 수도승처럼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고모들은 그렇게 보내요? 할머니 요양원에 계신데 고모야말로 네일아트 할 정신이 있어요?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트집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여행 보내드릴 거니까 더 이상 아무 말 마세요. 그리고 왜 고모들은 사사건건 우리 집에게 참견을 하는 거죠? 고모들이란 말로 선을 너무 지키지 않는 거 아닌가요? 아, 고모들은 딸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구나. 오빠들 엄청 무뚝뚝하죠. 새언니들도 고모들이랑 별로 안 친한 것 같던데. 이래서 엄마들은 딸이 있어야 하는 건가 봐요. 딸들은 엄마가 되는 사람들이라서 엄마 마음을 잘 이해하거든요. 차라리 부럽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오빠들이나 새언니들한테 이야기해 볼게요. 고모들도 여행 가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엄마는 여고 동창들과 유럽행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소년처럼 흥분하고 설레이며 가방을 싸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무리한다 하는 게 아닌가. 남들 시선에 두렵다고 했지만 소녀 시절로 돌아가 마음껏 즐기시라 등을 떠밀었지요. 바로 몇 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다녀오길 너무 잘했다고요. 만일 그때 가지 않았다면 평생 남의 나라 구경 못했을 것 같다고요. 요즘 시국이 시국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다녀오고 나서 금방이라도 또 떠나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아마도 엄마의 일탈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허락이 된다면 그리고 엄마가 다시 결정만 한다면 그녀의 일탈에 다시 지지해 드릴 참입니다. 엄마의 여러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 옆에서 그녀의 살을 파먹고 땀내를 맡은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에게도 엄마에게 대갚아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희생을 요구할 때만 도리와 인정을 들먹이는 이기적인 행동은 이제 그만 멈춰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번 여행지는 어디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빨리 어지러운 이 시국도 좀 정리가 되고 엄마가 또다시 가방을 싸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여고 동창들이 아닌 모녀가 일탈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당신의 엄마에게 단 한 번이라도 일탈의 시간을 드린 적이 있나요? 엄마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가시진 않았나요? 듣기만 해도 가슴 시려지는 엄마라는 단어. 오늘 엄마에게 그녀가 하고 싶은 일탈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물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요즘 먹고 살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회사에 다니는데 경기가 어렵다며 월급도 벌써 3달치가 밀렸습니다. 이러다가 회사 사장이 야반도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두고 밀린 월급이랑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월급이 들어오질 않으니 좀 빠듯해서 미안하게도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좀 벌렸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가슴을 후벼 파는 말뿐이었어요. 남들은 딸을 살림 미천이라는데 너는 어쩌면 평생 짐덩어리냐. 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천불이 나. 이거사. 어쩌면 그렇게 야무지지가 못해서 여기저기 사기만 당하고 사냐. 차라리 그럴 바에 집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말처럼 집안일이나 도와. 독립하겠다고 청승 떨지 말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곳에서 죽어라 일만 하고 돈은 돈대로 다 내버리지 말고 어이구 너만 생각하면 천불이나 천불이 왜 집 냅두고 나가서 고생이냐 말이야. 근데 몸은 괜찮은 거야? 이제 생리는 제대로 하고 엄마의 잔소리도 그리고 엄마의 성화도 모두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빠만 하더라도 저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며 핀잔 주기 바쁠지요. 주말에 어디 돌아다닐 생각하지도 마라. 내가 토요일 아침에 불시에 전화할 거야. 너만 생각하면 아주 속 터져.
그러게 내가 소개해준 남자 만났으면 오죽 좋았어. 남자 볼 줄도 모르면서 어디서 개뼈다귀 같은 거 만나가지고 이렇게 팔자를 꼬아버리냐. 남자 만난다는 소리만 들려봐. 아주 머리를 빡빡 깎아 놓을 거야. 저는 오빠가 뭔 상관이냐며 반항도 해보았지만 이내 수그릴 밖에 없었어요. 오빠는 저를 위해 전 남자친구와 주먹 다짐을 했다가 생일 발하늘을 날려 먹었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말은 좀 심하게 할지 몰라도 미운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처럼 집에서 근심의 화근거리가 되고 애물단지가 된 이유에는 결혼하기 직전에 파혼을 한 남자 때문입니다. 책임감이랑은 눈꼽만큼도 없고 비양심적이며 냉정까지 했던 한 남자와 그의 궁상맞은 어머니와 관련된 파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집은 인천이고 회사는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할 줄 아는 것이 별반 없었기에 저를 채용해 주겠다는 곳에 얼른 들어와서 일한 지도 벌써 7, 8년이 다 되어 가네요. 하는 일은 대단하지 않으나 그래도 서울 한복판으로 출근한다는 뿌듯함으로 저의 20대 청춘을 바쳤습니다. 인천에서 출퇴근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서 회사에 다닌 지 1년 만에 작은 반지하 월세방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비록 반지하였지만 제게는 참으로 넉넉하고 좋았어요. 새벽 공기 마시면서 출근하고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자취집에 들어오면 이미 해는 졌지만 집안이 그렇게 포근하고 행복한 곳일 순 없었습니다. 토요일에 오전 근무까지 마치고 나면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오롯이 저만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유명 브랜드 커피점에 가서 달짝지근한 커피 한 잔 마시며 읽어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 책을 펼쳐놓으면 제가 꼭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기분이 좋았답니다. 이래서 청춘이 좋은 거구나 하고 수도 없이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소하게 행복하며 그래도 착실하게 생활하던 중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들어 사는 건물의 상층부에 자취하고 있던 남자였죠. 오며 가며 자주 마주칠 때마다 훤칠한 키에 좋은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곁에서 지날 때는 진한 위스키 향과 담배 냄새가 뒤섞여서 났었는데 냄새만으로도 아찔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술 냄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스키 향 향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상층부 남자와 눈인사를 한 1년 정도 했었습니다. 출퇴근할 적에 오늘은 얼굴 한번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날들이 점점 늘어갔어요. 짝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러했던가 봅니다. 얼굴 한번 마주치고 싶고 그리고 내게 말 한번 걸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거 말이죠. 그렇게 스쳐 지나가기만 했었는데 어느 날 저녁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라면에 삼각김밥이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 들렀었는데 마침 그곳에서 그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맥주를 잔뜩 샀더라고요. 전에 편의점 안에서 눈인사 대충 하고 저는 라면과 삼각김밥 사서 나오는데 그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어요. 밑에 사는 아가씨 맞으시죠? 한 1년 넘게 봐왔던 것 같은데 이웃사촌끼리 맥주 한 캔 하시죠? 그거 라면이랑 김밥이랑 안주하면 되겠네요. 그날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그 남자와 맥주 한 캔 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로 정확한 남자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저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제 생애의 첫 번째로 교제하는 남자였고 지난 1년간 대화 한번 해보기를 그렇게 원했던 남자였어요. 저는 정말이지 다른 여자들을 부러워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와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엄마와 오빠에게도 남자친구 있다고 자랑도 했었습니다. 나이 28이 되어서 처음으로 남자를 만난다고 하니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죠. 엄마는 제게 이것저것 그 남자에 대해서 캐물었습니다. 나이, 직업, 집안 정도, 외모, 형제관계 등등 호구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 그런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서로 좋아하기만 하면 되지. 직업에 귀천 없고 사지 멀쩡하기만 한데. 다른 게 필요해요? 그리고 아직 서서히 알아가는 단계야. 그런 거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엄마는 이 딸내미가 그 남자와 잘 되기를 응원이나 하라고. 엄마는 알았다고 하면서도 되게 주의하라고 당부하였죠. 아무리 요즘 사람들이 자유분방하다고 하더라도 지킬 건 지킬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여자는 더 그래. 항상 뭔가 좀 조심하고 남자는 늑대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 돼. 알았지? 그래, 요즘 저녁 때 전화가 뜸하더라. 항상 잠자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하더니만 요즘은 그것도 띄엄띄엄한 것 같아. 항상 잠자리 들기 전에 엄마에게 전화하는 거 있지만 안 그러면 내 아버지에게 이른다네. 아버지 한번 화나면 엄청 무서운 거 알지? 그때는 제가 퇴근 후에 그 남자와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밤 10시를 넘어서기 일쑤였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밤늦게 엄마에게 전화할 수가 없어서 건너뛰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대번에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 저는 그 남자에게 푹 빠져 있었던 때라 엄마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었습니다. 그 남자와 교제하고 나서 한참이 지난 뒤에 저는 그에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며 그의 부모님이나 형제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그 남자는 제게 그러더군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 우리 둘만 좋으면 그만 아니야? 많이 알려고 하지 마. 다치는 수가 있어. 그러면서 농담 쪽으로 말하더군요. 직업은 그냥 회사에 다닌다는 말뿐 어느 회사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눈치껏 알아채는 수밖에 없었죠. 출퇴근은 항상 평상복을 입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사무직은 아닌 것 같았지만 휴일에 데이트를 하면 항상 정장 차림으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회사에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궁금하다고 말해도 늘 장난스럽게 알아맞혀 보라는 그 자신의 직업보다는 그 자체만으로 봐달라고 하면서 힌트조차 주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의 말대로 정말 그 남자만 바라본 채로 말이죠. 그렇게 한 1년쯤 저희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덜컥 임신을 하고 말았죠.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했지만 그 남자가 옆에 있었기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저는 남자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그 남자의 반응은 어색했습니다. 그걸 왜 모르고 있었어? 약 먹지 않았었어? 너는 왜 그렇게 관리 못하냐? 이제 어쩔 거야? 지울 수 있는 방법 있어? 그때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그게 왜 저만의 책임이며 그리고 일이 벌어진 마당에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회피하냐며 남자답지 못하다고 한바탕 퍼부었죠. 며칠 동안 저는 전전긍긍하며 울기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그 남자는 계속해서 모른 척만 하고 답답한 저는 늦은 밤 퇴근해서 돌아온 그를 붙잡고 차분하게 말했죠. 어차피 우리 결혼하려고 했었잖아. 조금 빨리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리고 당신 부모님께도 잘할게. 한숨만 쉬던 그 남자는 제가 울며 불며 매달려도 생각해 보자고만 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 남자와 연락조차 안 되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집으로 쫓아 올라가도 그 남자는 집에 없었죠. 저는 그에게 문자며
음성 메시지며 계속해서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처음엔 섭섭하다가 나중에는 원망으로 바뀌더라고요.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 소식 없었고 저는 배가 불러온다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퇴근 후에 바로 그 남자의 집으로 올라갔는데 문을 두드리자 어떤 젊은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음성으로 누구시냐고 물었고 그 남자 이름을 마구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는 의아한 듯 오히려 제게 반문하더라고요. 저 오늘 여기 이사 왔는데요. 전에 살던 분은 딴 데로 가셨겠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초면에 불쾌하네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저를 버리고 도망갔나 싶더라고요. 넋이 나가버리고 멘탈이 붕괴된다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회사에도 못 나가고 집주인에게 그 남자의 행방에 대해 물었으나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 총각이 이사라도 했으면 이삿짐 센터에 물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겠지만 아가씨도 알다시피 그 총각 방이 풀옵션이잖아. 이사라고 할 게 뭐가 있나. 자기 집만 챙겨서 나가면 그만이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전화해봐. 그럼. 나, 아가씨, 그 총각이랑 정말 무슨 일 있어? 저는 창피했지만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그간의 사정을 말했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하더니 연락도 안 되고 걔가 야반도주 한 것 같다고 미주알 고주알 다 말했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로 말입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그런 제 사정을 듣더니 저를 위로해주며 그 남자 욕을 같이 해주셨네요. 그러면서 말해주더라고요.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인가 뭔가 때문에 알려주면 안 되는 건데 나한테 들었다고 말하면 안 돼. 임대계약서 쓸 적에 그 친구 등본이랑 주민등록증 복사해 놓은 거 있거든. 거기 있는 주소들을 한번 찾아가 봐. 부모랑 살았으면 어디 한 군데 살고 있지 않겠어? 저는 집주인 아주머니를 통해 그가 살았던 주소들을 받았고 그 길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한 번에 찾아지더라고요. 경기도에서 강원으로 넘어가는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택시 기사와 함께 찾고 찾아서 그 집에 당도했습니다. 첫인상은 꽤나 번듯하고 좋은 전원주택이었어요. 벨을 누르니 아저씨가 한 분 나오시더군요. 제가 그 남자 이름을 대며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부르니 본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걔가 내 아들 맞는데 저자는 누구시오? 여보, 나와 봐. 어떤 여자가 왔는데 아들을 찾는데 한 아주머니가 나오셨고 대뜸 제게 누구냐고 묻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이 맞았던 것이었죠.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고 그 남자가 종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기에 혼자서는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남자의 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젊은 아가씨가 조심성이 그렇게 없어? 누구 신세 망치라고 그래? 막말로 아이가 생긴 게 내 아들 탓만은 아니잖아. 안 그래? 조심하고 조심했었어야지. 서로 좋아서 그 짓거리 해놓고 임신했다고 내 아들만 찾으면 안 되지. 아가씨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라고. 얼마나 징징댔으면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집을 옮겼겠어? 그리고 그런 일 있으면 알아서들 병원 찾아서 지우고 한다고 하던데 아가씨는 그런 노력도 안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아들 아이가 확실하긴 한 거야? 남자 어머니의 타박은 제 예상 밖이었고 그때 정말 사람이 무서운 거구나 하고 느꼈었죠. 그나마 남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말려주더군요.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온 것을 보면 오죽 답답해서 그랬겠냐며 아들에게 전화해 보라고 했습니다.
남자 어머니는 마지못해 그 남자에게 전화를 했고 통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안 되는 곳으로 가서 통화를 하더니 제게 전화기를 내밀며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거의 3주일 만에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 정말 머리가 닭머리냐? 그 정도였으면 알아서 해야지. 돈 필요해. 수술하는 돈은 내가 마련해 준다니까. 당장 나와. 네가 무슨 염치로 우리 집에 찾아갈 수가 있냐? 너 진짜 무섭다. 너 우리 집 어떻게 알고 간 거야? 내 뒷조사라도 한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도망을 갔다고 그래? 내가 시간 좀 갖자고 했잖아. 이사는 급한 일이 있어서 간 거라고. 내가